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이 건강 해치기가 쉬운 그런 날씨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배워야 산다 4강을 통해서 계좌 건강은 제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커리큘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강의 대주제는 투자의 시작과 끝, 시대의 변화를 읽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준비해 봤고요. 자, 보시면 1강 오늘날 강의에서는 시류에 맞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거니까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강은 현재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도주는 이런 것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는 관련 섹터들도 좀 다룰 생각입니다. 뭐 지금 한참 핫한 뭐 그런 섹터들보다도 앞으로 핫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강은 숨은 보석 찾기, 그런 쪽에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종목 찾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4강에서는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종목 10선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10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4강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지금 뭐 괜찮게 보던 종목이 그때 가서 또 확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4강에서 종목 10종목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 일단 오늘은 시류에 맞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인데요. 요거 전에 간략하게 좀 지금 예정에 없던 부분을 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폭락한 거는 그런 거였죠. 오늘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피치사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과거에 S&P 쪽에서 지금 10년도 더 전이네요. 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폭락을 했어요. 자, 그 부분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좀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피치사는 S&P보다는 좀 그 인지도가 낮은 기업입니다. 낮은 곳이고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한 대 맞았을 때 그때가 제일 아프고 충격이 제일 큽니다. 전에 S&P 쪽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을 때 그때 한번 맞아봤죠. 맞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오늘 저녁에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 좀 많이 빠지고 유럽 증시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뭐 충격이 있다라면 뭐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충격일 가능성이 많고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할 시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그 배워야 산다고 야인시대에서 선물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선물 시장에서 지금 어제 외국인들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하게 들어온 거 외에도 미결제약정이 증가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미결제약정이 뭐 한 4천 계약 정도 수준이 늘었으니까 뭐 이거는 대부분이 그냥 청산을 한 수량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였었고, 또 한 가지가 옵션 시장 쪽 외국인들이 콜 매수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콜 매수가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도리어 외국인들이 콜을 44억 정도 추가 매도를 쳤습니다.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콜 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이들이 콜 매도를 추가했다라는 거는 뭐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진 못하고 좀 우여곡절이 있겠구나라는 그걸 어제 암시해 준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뭐 1,000억, 1,500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쭉쭉쭉쭉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2조 2,9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킨 겁니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자, 내일부터도 반등 시점을 이렇게 가늠해 보시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 이 매도에 대한 청산 부분들, 그러니까 콜 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이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초전도체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게 7월 22일 날 발표가 됐었죠.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서 지금 초전도체,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는 과거에 1911년에 그 네덜란드 과학자가 순실험을 하다가 마이너스 269도에서 이게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그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초전도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로 엄청난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송전을 할 때, 지금 미국에서만 송전할 때 로스로 나는 게 1년에 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율 1,300원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26조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년에 6천억 이상 송전하는 데서 거기 저항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 다 없어질 거고요. 또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가전기기도 그렇고 모든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초전도체가 지금 조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요. 자, 전기 저항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셔도 이건 무방한 거예요. 또 이 초전도체의 성격 중에 하나가 자기장 위에서 공중부양합니다. 뜨는 성질이 있어요. 뜨는 성질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하이퍼루프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원통형의 커다란 진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열차를 넣고 운행을 하면 이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런 관 같은 거 이런 거 없이도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마우스를 초전도체로 만들어 놓으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TV 같은 것들, 벽걸이 TV 같은 것들도 저걸로 만든다라면 못질 안 해도 접착제를 안 붙여도 그냥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어떤 압력을 가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만약에 제대로 만든 게 맞다라면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을 만들어서 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관련주들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죠. 저런 것들, 신성델타테크나 그런 쪽들, 이 초전도체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데 투자를 한 데가 LNS 벤처 투자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신성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야인시대에서 추천한 한양ENG 같은 경우도 오늘 2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된다라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무분별하게 또 다른 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구리하고 납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구리 썼다라는 이유로 조그만 중소형 동 관련주들, 이런 쪽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곤 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다른 쪽 지금까지 조금 원래 7월 22일 날 이게 논문이 아카이브라는데 여기는 사전 논문 게재 사이트입니다. 이쪽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지금까지는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만기압이에요. 압력을 15도에서 1만 기압 상태에서 이 초전도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논문마저도 이게 뭐 지금 폐지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도 있고 뭐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콘돔 에너지 연구소에서 만든 초전도체는 상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온이에요. 자, 25도 정도 상온, 그리고 압력도 대기압의 몇만 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압입니다. 현재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가 따라 해보니까 그 논문에 제조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도 기재가 돼 있는데요. 심지어는 제조 방법까지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해보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어제 저녁에 로렌스라는 연구 기관이 있어요. 이쪽이 미국 쪽에. 근데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노벨상을 받은 분이 15분이나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야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돌려봤는데 이거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검증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옳게 맞다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5,800조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부분이 꼭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투자하고 좀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무분별한 투자들, 관련이 별로 없는데 쫓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관련된 쪽들, 지분 갖고 있는 쪽들, 이런 쪽은 사실이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로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했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처음이자 끝은 시청자님들 시대의 변화예요. 이거 분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기술적 분석도 있고 기본적 분석도 있고 그다음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슈나 모멘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데서 1등주 사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 우리 사는 인간 세상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흥망성쇠,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이 정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도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정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다 성장했으면 정체하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정체되고 그다음 쇠퇴하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주식 시장이나 주식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금방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는 어린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자, 탄생해서 성장기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판검사, 뭐 사위 이렇게 얻으려면 그 사법고시 패스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 전에 좀 뭐 사시 1차 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좀 먼저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면 뭐 훨씬 좋은 조건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모두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회자되고 뭐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실상 추가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기에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성장의 크기는 이 시대의 변화가 좌우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과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두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자, 첫 번째는 되게 이상하죠. 요거 최초의 증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화면은 최초의 방지 기계를 그려 놓은 거래요. 자, 근데 이거 증기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되지도 않는 이 영국에서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위협을 받은 거예요. 마차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 가갖고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이거 제재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잖아요. 예, 표니까.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제재냐 하면 뭐 붉은 깃발법 이러면서 뭐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전방 15m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게 증기기관인데 뭐 소나 마차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도 막 정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영국에 아주 정말로 내놓으라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독일 같은 나라, 그런 나라로 뺏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국가나 그런 투자자들은 성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도태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방지기계예요. 자, 근데 요건 왜 해놨냐? 방지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걱정을 직물 짜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되죠. 야, 뭐 기계가 지가 알아서 천을 만든다는데 야,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달리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다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서 농사 짓던 감자밭 이걸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다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양을 키운 거예요. 자, 이게 방직기계가 나오면서 대량으로 직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양털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초기에 양을 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유력 가문들 보면요. 거기에 가문 문양에 양뿔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예요. 나중에 뒤늦게 저게 되는구나라고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좀 되니까 다 감자밭 다 갈아엎어갖고 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고요. 감자밭을 다 갈아엎어버렸으니까 대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선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지. 다들 좋다 그럴 때 쫓아가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가 인터넷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게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봤나? 뭐 하여튼 90년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뭐 이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열풍이 거기에 닷컴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투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죠. 요거는 2000년대 초,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저 기술주 전성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나스닥이 이때 급등했던 걸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걸렸고 이때 급등했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데 전액 가격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엄청난 버블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급등 후에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지금 세 종목의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뭐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과거에 재무제표를 좀 갖다 놨는데요. 자, 2기, 3기, 4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2020년 2기가 2021년, 2022년입니다. 네이버가 상장한 게 그게 2022년도에 상장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네이버의 매출액이 2기 때요. 880억이었습니다. 여기 1000원 이렇게 붙어야 정상일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88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기 때, 이때는 2420억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740억으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네이버는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2기 때 보시면 자, 매출액이 이거고 매출 원가가 뭐 매출액이 880억인데 매출 원가가 850억이에요. 자,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또 81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적자였죠, 영업이익은. 그런데 2기 때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3기 때부터. 그리고 이 4기 때부터는 엄청나게 흑자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죠. 자, 이거 네이버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2000년대 초에 되게 많았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처음에 장악하고 있던 거는 야후코리아라는 그런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물론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게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그 처음에 성장 동력이 된 거는 한 게임이었었죠. 그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이후부터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부터 사업 모델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해 간 겁니다. 뭐 네이버 지식인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을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TV 광고가 전부였었잖아요. TV 광고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V 광고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광고하지 아무나 광고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광고 부분들을 대중화를 시키면서 그 시장을 점점 키워 나갔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오늘날의 네이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또 8월 아마 24일 정도 거예요. 하이퍼클로버 X라는 초거대 AI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 그러죠. 이게 좀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만들었다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전부 다 네이버 사옥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이 네이버가 분명히 어떤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좀 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속 성장한 기업들, 이런 쪽은 엄청난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언제 선점한 투자자들이 가장 컸을까요? 예? 초기입니다, 초기. 초기에 선점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다들 좋다 그럴 때 쫓아가서는
그 성장,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때 주가가 1,000원이 아니었어요. 뭐 무상증자하고 막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거치면서 이게 수정 주가인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상장됐을 때 2만 얼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반영이 되면 오른 그 배수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최대 뭐 한 400배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선점을 했으면 이거 만약에 선점했으면요 400배 벌었겠죠. 근데 중간에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40만 원 갔어도 4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40만 원을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입니다. 선점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의 사례, 지속 성장하는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성장이 정체된 종목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에요. 자, SK텔레콤인데 이때 92년, 93년, 뭐 94년 이때 군사정권 시절이죠. 이때 저도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갖고 휴대폰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친구가 휴대폰 갖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 야 잠깐 줘봐 그러고 난 다음에 야 1분만 있다가 나한테 전화해 그러고 밖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전화 받고 제가 그렇게 장난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선점을 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SK텔레콤조차도 엄청난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400원 이렇게 됐었네요. 자, 근데 수정 주가가 87,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몇 배입니까? 엄청난 그런 폭등을 보였는데요. 이게 2000년대 이때 피크를 찍었죠. 그 전에 좀 이 휴대폰이 거의 없던 시절, 그런 시절을 지나서 제가 처음 휴대폰을 산 게 아마 제가 96년도인가 97년도에 휴대폰을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조금 귀했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휴대폰을 없는 사람이 없었죠.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모뎀이라 그래서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걸 하면서 전화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요금이 책정됐었습니다. 근데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지금 같은 요금 체제가 구축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0년에 가격이 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뭐 액면 분할하고 막 그런 것들 막 하다가 그다음 기업 분할하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이게 수정 주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정책이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1,000원 단위입니다. 2000년에 매출이 7조 4천억 정도 했어요. SK텔레콤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성장을 하긴 했죠.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 매출보다 훨씬 더 많지만요. 주가 자체는 지금 2000년에 찍었던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이때 다 땡겨서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6G 시대 오고, 위성통신 시대 오고, 그러면 지금 또 SK텔레콤도 AI 쪽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라면 모를까, 휴대폰 사업만으로는 이 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즉, SK텔레콤이 2000년에 기록했던 주가, 이 주가를 회복 못하는 이유는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실적이 좋아져도 휴대폰 지금 이제 다 갖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너나 나나 다 가입했잖아. 이런 겁니다. 뭘로 성장할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는 모습이 나와서 주가는 이 20년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러는데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사들 이쪽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20년도 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정체가 되면. 그 다음은 버블이 붕괴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솔본입니다. 이거 세롱기술이죠. 예전에 세롱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됐던 기업인데 이름을 솔본으로 바꾼 거예요. 과거에 저도 주식 잘 모르던 시절에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이 박중훈 씨 친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솔본 사장이 친구인데
뭐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엄청났던 종목이에요. 솔본, 새로운 기술. 그때 당시에 다이얼패드라는 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죠. 인터넷 전화예요. 인터넷 전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야 컴퓨터로 전화를 하면 전화 요금도 안 나온다던데? 뭐 국제 전화를 해도 괜찮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이얼패드라는 게 세상을 바꿀 물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참 이거는 지금 뭐 20만 원 지금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 그런 거 감안을 해도 20만 원대인데 지금 이걸 PPT를 만든 게 제가 지난 주말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4,000원이니까 이거 회복되겠습니까? 몇 토막이 난 겁니까? 50토막 났죠. 근데 이 솔본이라는 기업은 그래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은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무슨 넷 이런 글자만 들어가면 무차별적으로 급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그때 모 지점에서 있었던 제 동기가요. 고객이 그때 돈으로 3억이었으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와서 그때 삼성전자 뭐 10몇만 원 할 때예요. 이걸 삼성전자를 좀 사려고 하는데 뭐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삼성전자 그 잡주를 왜 하십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핸디소프트 사세요. 그랬대요. 핸디소프트. 자, 지금 핸디소프트가 아니라 그때 핸디소프트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저 상장 폐지됐다가 막 그랬었는데 그 핸디소프트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잡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대놓으면 안 사질지도 모른다고 그냥 시장가로 다 질렀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투자가 종교가 돼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되는 걸로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버울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솔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참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뭐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항상 좀 안 오른 종목 조심조심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과거를 저는 눈으로 다 봐왔어요. 눈으로 다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솔본의 재무제표를 보면 99년도에 매출액이 2,600억 정도 됐습니다. 자, 근데 2000년에 1,300억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또 3,800억으로 뜁니다. 매출액이 뭐 이렇죠. 출렁출렁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업이 안정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때는 몰랐어요. 지금 저 주식시장에서 워낙 오랜 시간을 몸을 담고 이것저것 다 보고 이 일 저 일 다 겪다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를 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님들 책임입니다. 저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코스닥 시장에 무슨 컴자 내자 들어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상패당하고 우는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뭐랄까 그 자제력 그리고 뭐 과감할 땐 과감해야죠.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황제가 돼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왕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종목을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훨씬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꽤 갔네요. 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또 변화 있었던 부분들이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에요. 이때 뭐 90년도에 엄청나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때는 중국 경제의 규모 자체가 워낙 소규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전혀 안 줬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안 줬고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들어서 성장이 쭉 정체하면서 이때 99년도에 성장률이 7.6%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또 성장을 하면서 이게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2%까지 성장을 하죠. 엄청나게 또 고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장 정체기로 접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좀 기억해 두시고, 2007년도 이때 성장 피크를 찍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됐다. 요 정도만 기억을 잠깐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고도 성장기 때는, 이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세계는 하나, 이런 거였잖아요. 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구분이 없었던, 돈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구분이 없었던 시대예요.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때는, 중국이 인건비가 굉장히 쌌죠.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그 다음에 원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저런 것들, 국경 없이 제일 싼 원재료를 갖고 제일 싼 국가에서 제일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안 받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는 최적의 황금기였습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했다는 수혜가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쪽 중국 쪽에서 싸게 생산한 그 덕분을 많이 봤죠. 물가 걱정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이때 참 저도 그때 어리석었던 그때 기억이 또 나는데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고객분이 제 형 친구였어요. 형 친구가 그때 당시 1억인가 2억이었던 것 같은데 1억이라고 잡고요. 갖고 와서 제필아 이거 뭘 좀 사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주가가 4,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무상증자를 100%를 해서 이게 20만 원이 고가로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원래는 40만 원 넘었었습니다. 그 40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형, 이거 현대미포조선 지금 사세요. 이거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일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조선 수리를 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일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야 니들도 배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배도 만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당도 그때 500원씩 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주가 4,000원인데 500원씩 배당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인데 연말 배당도 500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4,000원 조금 안 된 가격 3,000원대 후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5,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좋다고 팔았잖아요. 좀 올랐으니까 몇 달 만에 시세 차익 한 30% 이상 시세 차익 챙겼고 배당 좀 있으면 또 10몇 프로 배당 들어올 거고 대박이다. 그리고 좋다고 팔고 그 형하고 술 신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4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사야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싸게 사서 견디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그런 종목들 되게 많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종목이 되게 많은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대미포조선이 그랬었고요. 현대제철도 그랬었죠. 이것도 중국이 경제 성장을 막 하면서, 근데 워낙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철강이나 배, 실어나를 배, 이런 거를 중국에서 제대로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이 현대제철의 경우도 이때 2007년도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성장률이 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오면서
뭐 한번 충격이 있었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좀 그렇게 안 좋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성장을 하면서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본이 10배예요. 기본이 10배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10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좀 비극적인 그런 종목들이 나오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상장돼 있어요. 태웅이라는 종목. 자, 요거 풍력기자재, 조선기자재 업종이죠. 자, 태웅, 그 다음에 이게 풍력기자재 쪽에서, 조선기자재 쪽에서 태웅하고 쌍벽을 이루던, 종목도 있었죠. 태웅, 그 다음에, 평모였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제가, 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태웅하고 평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아예. 자, 그렇게 줬다가, 자, 이 태웅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조선업체들보다 더 올랐죠. 엄청나게 급등하다가 11만 7천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 조선업종 세트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 만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뭐 지난주 주말에 17,400원에 마감됐네요. 이런 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하는 그럴 때 그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평산이네요. 평산. 태웅하고 평산. 지금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태웅 그래도 남아있는데. 자, 이렇게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려면요. 첫 번째 보여드린 그 네이버라는 종목 기업이 모범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네이버조차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을 때 저 위에 쫓아가서 물리신 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에 큰 돈을 벌려면 초기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성장 둔화기 시대의 변화를 읽으시라고 제가 중국 성장기하고 이 중국 성장 둔화기하고 이 부분을 구분을 했어요. 자, 2010년도 이후에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죠.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뭐 14%까지 이렇게 14%씩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죠. 자, 못 입고 못 먹고 그러다가 뭐 살 만큼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소비 심리가 강해지죠. 자, 저런 것들 뭐 중국 고도 성장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조선주들 안 됐어요, 이때는. 자, 이때는 중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 물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제품들,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중국 갔을 때 그때 우산을 하나 갖고 갔는데요.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이 뭐 한국 제품인지 알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건데 거기 현지에서 샀는데 비 와서 그래서 주고 왔는데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명품이다 이런 인식이 이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죠. 자,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 뭐 애들도 마찬가지로 생활 수준이 나아졌으면 애들도 예전에는 뭐 그냥 막 키우다가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 자녀였어요. 법으로 한 자녀 이상 나오면 뭐 벌금 막 때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귀했었죠.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어요. 아버지도 먹고 살만해졌고 엄마도 먹고 살만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전부 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들은 집에 한 명밖에 못 나요.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이 10배 갔어요. 10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이런 게 주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화장품 섹터들 뭐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던데요.
보시면 이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아모레지입니다. 이때 고점을 찍었죠. 자, 생활 수준이 좋아져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소비가 계속 엄청나게 늘었죠. 늘어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그때 16년이었었죠, 아마. 사드, 우리나라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에서 좀 제재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도. 자, 이제 중국이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지들이 만들었을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일 처음에 제재를 하고, 자국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모레지는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품 섹터들도 마찬가지 이때를 기점으로 좀 내리막을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섹터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40배 나왔네요. 이거는 밑에서 보면 40배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때 지금 저 차트 보고 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리스크를 덜 안으면서 좀 더 큰 수익을 노리려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초기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식 투자하면서 10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오늘 이게 좋네? 이거 따라가 볼까? 저게 좋네? 저거 따라가 볼까? 이래서 10배 먹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2016년 이후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좀 가까운 시기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반영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 아마 가장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전기차 섹터도 그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거고요. 자, 처음에는 사물인터넷, 코콤이라는 기업, 요게 이 사물인터넷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사물인터넷 플랫폼도 만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코콤, 지금 최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이게 수정 주가가 690원이었네요. 근데 이게 2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엄청난 상승을 20배 정도 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름조차도 용어조차도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면서 이런 게 먼저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토마토 처음 왔을 때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가장 빨리 움직일 부분들이 5G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5G 섹터 굉장히 많이 밀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몇 배 올라왔어요. 자, 그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게 이 KMW죠.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노와이러스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에 LTE 투자될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까지 다 갖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5G 투자가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쳐올렸죠. 엄청나게 강하게 올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움직였고 기대감들 작용하면서 뒤따라서 2차, 3차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5G 쪽에서도 텐베거들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단 초기에 선점한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도에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 아프지만 반토막 이렇게 났습니다. 자,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언제 어떤 시기에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분 게 메타버스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덱스터 이거 저점 2,000원이었었네요. 53,000원 갔으니까
이것도 20배 넘게 올라왔네요. 자, 근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향후에도 매출하고 이런 거 나온 부분을 잘 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다가올 시대예요. 다가올 시대고 AI가 아마 이 메타버스 VR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사세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당장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덱스터의 매출이 늘어나는지, 지금 적자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적시의 타이밍을 잡으십사 하는 생각에 이 덱스터는 갖고 왔고요. 자, 지금 엄청나게 또 급등한 그런 쪽이 포스코홀딩스죠. 자, 이거 예전에 포스코였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중국 성장, 아까 현대제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제철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또 중국 쪽에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포스코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자, 이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죠. 최근 들어서. 전에 2007년도 고점에 한옥과 덜 같더라고요. 한옥가 밑에서 좀 이렇게 쭉 밀린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런 거죠. 기업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업이 철강회사에서 해외 자원 개발들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게 본격적 체질 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지금 쫓아가서 과연 지금 제가 전에 종목 상담할 때 PBR 한 배 수준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40만 원대였어요. PBR 한 배 수준이 지금 한 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PBR이 한 배라면 지금 10만 원대에 있을 때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 있을 때는 PBR이 0.3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싸던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이 성장을 만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종목만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 좋은 종목을, 성장하는 종목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그게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향후에 변화될 부분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안 좋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올 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율주행,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4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레벨 4, 레벨 5까지 못 갔는데, 5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2030년까지 이 부분을 구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수요가 굉장히 많겠습니까?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자, 이 텔레칩스 같은 종목, 이것도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리고 종목 리뷰까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요거 NXP라는 거대 기업에서 현대차에 납품하던 그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뺏어온 기업이에요. 또한 이 텔레칩스에서 설계를 한 칩을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서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물량들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실적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올랐을 때 쫓아가시면 또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요. 좀 조정받는 구간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다른 얘기들, 시장 얘기하고 초전도체 얘기하느라고 뒷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충분히 아마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저는 한 주 있다가 다음 주에 2강으로 돌아올 텐데요. 2강에서는
자, 현재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섹터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주도주로 향후에 부각될 수 있는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